87강 하겠습니다. 426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발전 이론 제7장에서 정통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정통주의는 또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가요? 정치적으로도 중요하다. 아우스부르크의 종교 강화. 이래. 이 말이 이상하죠? 아우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우그가 아니라 아우구라고 해야 됩니다. 아우구. AUGUS, BURG 이렇게 되거든요. 스펠링이. 그럼 아우그스부르크가 아니라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열린 종교적 이게 강화, 종교 협약, 종교 협정,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종교 강화하면 좀 이상합니다. 표현이요. 아우스부르크에서 열린 종교 협약 이래.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30년 전쟁 끝난 그 결과가 여기서 된 건가요? 이렇게 맺어진가요? 30년 전쟁이 끝나는 거는 뮌스터에서 협약이 이루어진 건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아우스부르크에서 종교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싸움, 진행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영방의 군주는 그 밖에 정권은 영방. 영주들이 있는 다스린 지역을 영방이라고 하는데, 그 영방이라는 단어보다도 지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영주들이에요. 영방의 군주는 영주라고 합니다. 군주는 그 밖에 정권은 그들의 영방의 신앙 고백을 결정한 권리를 지니게 됐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영주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이걸 결정할 수 있다는 협약이 아우스부르크에서 1555년에 맺어진 겁니다. 그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군주들은 그들의 신학적 입장을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동시에 그들은 연방교회 최고의 감독으로서 주교가 아니라 영주가 최고 감독이었어요. 그러게 됐네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들 밑에 있는 성직자들에 의해서 대표된 교소를 신학 교수들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학을 알아야 자기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신학 논쟁의 표축이 되었던 문제에 말려들게 됐다. 포교를 들면 개정된 아우구스부르크, 여기도 아우그로 되어 있네요. 아우구라니까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여기 라틴어로 나와 있네요. 컨페시오 아우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타나 바리타타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원래 신앙고백고 인바리아타를 취할 것인가? 뭐 라틴어 이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으로 구체할 것인가가 문제다. 아우구스부르크의 신앙고백은 프로테스탄트의 신앙고백의 바탕이었으며 그 고백의 정식화를 둘러싼 논쟁은 정식화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산수, 뭐 수학 이런 데에서도 정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나? 공식이라고 하나? 그런 거죠.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정식화입니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트의 통일을 위협했다. 이런 논쟁이 벌어짐으로써요. 그래서 신학의 문제는 동시에 법률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결단까지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우구스 부르크 신앙 고백의 두 초안은 멜랑시톤에 의해서 정식화된 것이며 루터는 이 두 초안을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이것을 둘러싼 논쟁이 가만히 있어보죠. 루터가 죽은 건 훨씬 전인데 46년에 죽었나? 1546년인가 한데 아우구스부르크 때는 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둘러싼 논쟁이 이른바 이그노시오 루터라는 와 필리피스텐 사이에 일어났다. 순수 루터주의자는 인 바리에타 에서 인정된 원래 루터 교수를 고집했고 멜랑이톤주의자들은 멜랑이톤을 인용해서 마리아타를 옹호했다. 이건 너무 복잡한 문제예요. 지나가겠습니다. 그노시오 루터라노의 최대 대표자는 마르티아스 플란시우스인데 그 당시 최대 프로테스탄트 교회 사가였다. 플란시우스는 루터처럼 인간은 그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신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인간의 거듭남을 위해서는 인간의 협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멜랑이톤과의 협동설을 만들겠다. 협동설이 구원에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이죠. 이런 것들이 감리교로 말하자면 웨슬리와 또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어떤 사람과의 논쟁, 칼빈주의하고의 논쟁인가요? 웨슬레는 협동이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칼빈주의자들은 완전히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이 점에서 플란시우스는 오늘날 바르트 학파에 가깝다. 플란시우스 그렇죠. 바르트도 전적 타락 이걸 얘기하니까요. 그러나 그는 원죄란 인간의 우연성이 아니고 실체라고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관념적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정통주의 신학은 이런 방식으로 서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루터에게서 떠나게 됐다. 이와 같은 식으로 정통주의 전체도 루터로부터 분리됐다. 그렇군요. 결국 루터주의자들은 루터로부터 분리됐다고 하네요. 오토바이 소리 들렸습니까? 이게 우체부가 왔다 가는 거예요. 등기라면 이제 클래션 소리를 내요. 그럼 내가 내려가면 사인해서 가는데 등기가 아닐 경우에는 현관에 던져놓고 갑니다. 지금 돌아가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죠. 이와 같은 식으로 정통주의 전체도 루터로부터 분리됐다. 그러니까 루터주의와 루터는 다른 거네요. 필리피즘은 멜랑이톤 신학과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결합한 것으로서 이 둘을 나누는 한 선을 그는다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필리피즘은 그노시오 루터라노와는 반대로 그노시오 루터라노는 순수 루터라노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잡하죠. 오늘날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바르트 학파의 주종신학, 사이에 싸움에서 부딪힌 여러 가지 대립을 이 시대에 이미 보고 있는 것이다. 주종신학, 조정신학, 페미툴룸스 테올로기네요. 중재한다는 뜻입니다. 문화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은 거죠. 바르트는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틸리아하고 바르트는 서로 논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개성대로 오는 거. 어우스틴 시대부터 지금까지 개성대로 오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을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냐, 아니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어느 부분은 남아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와 가능성이 있다. 그 뭐냐, 오스틴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논쟁이 쭉 계속되는 겁니다. 최후에는 복음주의적 일치가 성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1580년에 화합 신조도 다 이름이 많네요. 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 신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결말을 보았다. 같은 해 화합 신조수가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는 화합 신조와 이런 단어들을 신학계에서 일치시켜야 되는데 번역자들이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연결이 잘 안 돼요. 화합 신조한 나라니 아우구스타나 인바리아타가 들어있다. 이게 다 신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들이 대립, 그리고 이 대립을 교리의 확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극복한 결과가 순수한 교리를 지향한 정통주의 신학의 집약으로 나타났다. 정통주의 신학의 집약. 이것은 루터나 오늘 종교개혁자들과도 대립되는 방향이다. 그들에게서 문제가 된 것은 정신이었지 도구마의 개정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 그들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죠. 종교개혁자들에게 중요한 건 정신이었지 도구마를 어떻게 바꾸는 건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정통주의 신학의 원리를 다루는 단계에 이르렀다. 제가 정통주의는 지난 강의에서 강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잘 몰라요. 이게 어떤 거다 큰 그런 것만 아는 거지 속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박이 저기 있다, 저기 겉이 푸르고 얼룩이 져 있고 어떻게 되면 익은 거고 그 매돌이 나와서 어떻게 된다 그런 줄도 아는 거지 딱 잘라서 이거 먹어보지 못한 겁니다. 정통주의 신학이 저에게 좀 어렵죠. 근데 그런 뭐 맛을 보면 금방 알죠. 수박 맛이 어떻다고 하는 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접 먹어본 거하고는 차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통주의 신학의 원리를 다루는 단계가 됐다. 정통주의 신학의 첫 문제 하나는 철학에 대한 관계였다. 철학이요. 앞에서 제가 정통주의가 스콜라 철학을 개신교에 접목한 거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철학의 관계였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아주 오래된 과제였다. 루터에게는 이성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아들이는데 기울일 생각은 없었다. 그 철학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철학과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향은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 사실 그는 종종 철학자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 철학자라면 먼저 스콜라 철학자들을 생각했으며 특히 이 철학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생각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신학화한 사람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워름스 제국 의회에서 행한 그 유명한 선언 가운데 그는 성선화 또는 이성이 그를 반박하지 않는 한 그는 아무것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제가 몇 번 글로도 쓰고 설교할 때도 이야기한 겁니다. 루터는 비합리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이성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이성이 여러 가지 범주가 신앙의 실체에 영향을 주었던 주장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성 그 자체가 구원을 요구함으로 우리는 치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성도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이성을 반대한 건 아닌데 그거로부터 구원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성적으로 옳고 그른 걸 잘 반듯하게 따지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건 아닙니다. 루터 입장은 그거죠. 그런데도 루터에게서 분명하게 된 것은 신학은 철학 없이는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과 철학 없이는 안 된다는 것 같고 신학은 그 교설의 내용이 무엇이든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철학적 범주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그래서 루터는 멜랑이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채용하고 더불어서 많은 휴머니즘적 요소를 도입한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런 정도는 루터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철학이나 휴머니즘인 아리스토텔레스를 공격했던 신학자는 되풀이해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철학자를 이단의 조상들이라고 불렀던 다니엘 호프만이 그런 중 한 사람이다. 이게 1538년, 1611년 정통주의 신학이 형성될 때 학자네요. 그렇지만 이러한 신학자의 보여준 것은 신학자들이 그의 범주를 이단의 조상들이라고 이어받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신학자들은 철학자들 자신을 개심불능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철학자들로부터 그들의 범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이다. 범주요. 철학적 범주죠. 어떤 것을 생각하는 어떤 틀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심 불가능한 삶의 영역을 실제한다고 믿고 있는 셈이지만 그것은 프로테스탄티즘이 현세에 대해서 강조한 것과 모순된다. 그렇죠? 이 세상 현세는 철학적인 범주의 지배를 받거든요. 호프만은 철학자들이 신학으로부터 허용될 수 없는 철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신과 같이 되려고 애쓴다고 말했다. 호프만은 이러한 견해를 관찰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그 신학에서 철학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철학에 대한 그 불신은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불신이었다. 가톨릭 교회를 불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철학에 대한 불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네요. 그래서 철학에 대한 이러한 불신은 오늘의 신학적 상황에서 다시 강력하게 살아났다. 그것도 갈래가 많아요. 철학을 불신하는 것도 아주 전적으로 불신하기도 하고, 아니 어느 부분을 불신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신학다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철학은 신학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그래서 모든 정통주의 신학 체계는 철학을 통해서 구축될 수 있는 방향이 마련됐다. 앞에서 제가 수박을 본 것 정도로 이 정통주의를 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정통주의는 종교교육자들의 신학과 그 정신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거라고 말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 스콜라 신학화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이니까 관념적이고 사변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정통주의 신학, 무엇보다도 루터파 신학이 고전적 체계를 세운 중심적인 대표자는 요한 게르하르트이다. 루터파 신학의 체계를 세운 정통주의 신학자는 요한 게르하르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책을 내가 직접 읽었어야만 되죠. 신학자가 되려면 그랬어야만 됩니다. 저야 신학자로 산 게 아니고 목회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데 좀 아쉬움이 있죠. 신학대학에서 교수로만 살았다면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요한 게르하르트 1582년에서 1637년 사람입니다. 그는 9권에 이르는 로키, 코문에서 테올로기 키, 이 체 발음이요. 이게 시 말입니다. 이게 키읔 발음도 나고 치 발음도 납니다. 경우에 따라 치도 아까 소친이주의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서 시는 치 발음이에요. 소친이
근데 여기서 로키아 할 때는 시가 키읔 발음이죠. 그래서 거의 교의학을 전개시켰다. 교의학이요. 교회의 체계입니다. 교리예요. 그는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하다. 그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 스콜라학이 가장 전성기에 이르게 되었다. 예. 정통주의 신학은 프로테스탄트 스콜라학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비교된다. 이 사례 이름 저도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요한 게라르트. 이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토마스 아퀴나스와 버금간다. 그죠. 게라르트는 순수한 교리와 혼합된 교리를 구분했다. 순수한 교리는 계시에 의해서만 주어지고 혼합된 교리는 계시된 것이지만 동시에 이성에 의해서 해명된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구분되나요?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마찬가지로 신의 존재는 이성에 의해서 증명된다고 믿었다. 아하. 그러나 그는 그 증명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확신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나 그 증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 이런 말들이 허무맹랑한 건 아닙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그것 때문에 어떤 거를 올바로 못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에는 두 가지 다른 차원이 있다. 예를 다시 돌아가서요. 이성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 말입니다. 이 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인간관계를 해석해내는 능력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법을 배우는데도 똑같은 어떤 사건을 다르게 보잖아요. 박근혜 이 탄핵과 이 재판 과정에서 그 뭐 말도 안 되게 그걸 지지하는 변호사들도 있단 말이죠. 그들도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 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유신헌법 만들 때 그거 다 똑똑하다고 하는 그 변호사들, 학자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히틀러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성이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부구조로서의 이성, 그 자연신학, 그리고 상부구조로서의 계시, 그 계시신학이 이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보려고 했던 거예요. 성서적 교설은 상부구조를 형성한다. 그런데도 이 두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곤란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딱 구분하기 힘든 거예요. 삼일체론과 육하론은 계시신학에 속하지만 창조론과 섭리론은 어디에 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 이성과 계시, 자연신학의 구별은 불완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되었다. 사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학의 경우에서도 하부구조는 상부구조에 대해서 반응했다. 그래서 하부구조의 신학인 유일하고 정당한 신학을 대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으면 지나가 됩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쏙쏙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충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혼합된 신학 명제는 각 부분으로 해체되었고 자연신학은 합리주의 형태에서만 존속이 되었다.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이 대비되는 거죠. 자연신학은 당연히 이성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계몽주의의 시작이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미 정통주의 체계 안에 있었던 발전이었다. 예, 정통주의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그러한 사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통주의요. 종교개혁을 스콜라화한 신학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관념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철학적 신학이 가능하지만 정통주의 신학하고는 좀 다르죠.
네, 뭐 거기까지는 둬두고요. 가보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정통주의가 받아들인 방식으로 이 두 가지 원리를 발전시켰다. 상부구조, 하부구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뒤에 내용 원리와 형식 원리라고 불렀다. 내용 원리, material principle, 독일어하고 영어로 같이 따라놨습니다. 그걸 내용 원리라고 했네요. 요거는 오역으로 보여요. 번역하신 분이 송기도 선생님이라고 철학도 많이 하신 분인데 여기서 좀 오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어를 달아주니까 이 오역인지 아닌지 알 수 있네요. 메트리아라고 하는 게 있고 형식 원리는 포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진료와 형상이거든요. 진료, 메타, 형상, 폼입니다. 그 개념하고 다 있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로 이걸 번역하려면 진료 원리와 형상 원리 이렇게 됩니다. 진료와 형상의 관계 지금 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런 개념과 다 있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원리란 내용을 진료 원리라고 하는 게 많은데 그냥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용 원리란 인의 교리가 가리키면 인의 칭의조 어렵다 인정받는 것을 가리키며 형식 원리란 성수의 권위에 관한 교리를 가리킨다. 인의가 진료고 성수가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이 있어야 인의가 진짜 인의가 될 수 있는 거죠. 로토에게서 이 두 원리는 분리되지 않고 상호 의존 관계에 있었다. 성서에 있는 인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며 그 자체로 참된 것이다. 다른 한편 이 메시지는 성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면 그러기에 그것은 성서에 의존한다. 로터는 인의와 성서에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자유롭고 창조적이고 생동적인 방법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이 두 원리를 분리시켜서 병립시킨 것은 정통주의 태도였다. 그 결과 성서만이 권위를 갖는 실질적인 원리가 되었다. 그렇네요. 결국 그렇게 조금씩 발전돼갖고 성서의 권위가 개신교 신학에서 더 크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리고 누가 그를 순간적으로 주장해서 된 게 아니라 신학의 발전 단계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디 근거 없이 서로 뭐 뜻이 많은 사람들끼리 착당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상당히 깊은 학문적인 토론, 경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통주의를 따라가고 있는데 까다롭죠? 근데 뭐 이게 얼마나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죠. 근데 틸리가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러한 발전 과정이 오늘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알지 못하면 신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모르는 거죠.
그게 탄탄하게 알지 못하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의 논쟁 같은 것들도 잘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